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반가워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 강의할 때 큰 핵심을 이해해야 다음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닥쳐도 그 이게 원인과 치료 방법을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제가 강의 때는 어때요? 인체 세포 각 장기 기관 조직이 전부 이름이 다르고 저기에도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약 70%가 망가지고 30%만 남아 있어도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해주면 뇌세포는 복원이 되고 근육세포는 복원이 안 될까요? 이 말은 근육세포가 됐든 간이 됐든 근육이 됐든 신경선이 됐든 피부세포가 됐든 인체 모든 조직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다 분열이 가능하다. 이거를 그냥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돼. 인체 어느 부위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할 부분들은 예를 들어 지금 혈관을 막아서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보통 얘기를 하면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도록 썩어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썩은 거를 내가 강산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아주 산도가 약할 적에는 산소 부족. 그러면 산소 부족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이제 중산에서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면서 나타나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 강산은 반대 어떻게 얘기해요?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은 응고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산에 들어가면 녹이고 응고시키고 이게 두 가지가 작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래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이제 딱 넣고 사람 얼굴을 이렇게 딱 봤어요. 얼굴이 불구름하다. 그럼 불구름하기 위해서는 말초 모세혈관이 팽창돼야만 붉은색을 띨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초 모세혈관이 약해지려고 하면 혈관벽이 녹아야 돼요. 그러면 혈질이 강산성화되지 않고 말초 모세혈관이 녹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강산이 됐겠느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약산, 중산, 강산하는 의미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간다. 그렇지만 중산도 산이고 약산도 산이에요. 이제 이때 약산과 중산 수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약산이 올라갈 때는 신장 기능만 회복시키면 중산 수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약산일 때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간 기능이 떨어져서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떨어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산도는 어떨까요? 자꾸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흐르는 피 전체가 산도가 높아져서 오는 질환을 우리가 따로 하나 분류할 필요가 있고, 이미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생기는 속도가 어때요? 빨라지죠. 그럼 이 어혈이 생기면 이미 어혈이 쌓인 곳이나 내 인체 중에 혈관이 좁은 곳에 가서 자꾸 이미 쌓는 데다가 자꾸 갖다 쌓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혈이 쌓인 복판은 어떨까요? 바깥쪽보다 안쪽이 산도가 높겠죠. 그래서 산도가 높으면 여기서 이제 뭐를 머릿속에 딱 들으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변형된 걸 머릿속에 하나 정리를 해야 되고, 생리치적으로 우리가 변형된 거. 이 생리치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 모든 세포 조직,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못 들고 산도가 높으면 그 높아진 산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특정 한 부위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물이 찬다, 복수가 찬다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몸 전체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부종해요. 그러면 어때요? 몸 전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흐르는 피 전체의 탁도, 산도를 얘기하는 거고,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건 그 한쪽 부분만 피가 오랫동안 못 돌아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환부를 빼는 건 그 부분 쪽으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하는 거고, 전체적 흐르는 피를 맑게 하는 거는 8번 신간혈을 빼야 피가 맑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을 따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화학 반응의 이치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봅시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 가지고 어혈이 만들어졌고, 이놈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못 돌아요. 그래서 이제 고인물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산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처음에 산도가 약할 때는 산소 부족이 와서 세포들이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그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요. 근데 응고된 게 이제 오래 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일부가 녹아버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산도가 높으면 부분적으로 어디든지 그냥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면 무록. 이거 무록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 생긴 위치에 따라서요. 그러면 무록이 생기면 물혹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일까요? 아니면 그냥 성분학적으로 지방 단백질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영양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식으로 생각해 키워보면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들은 혈액 내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그대로 놔두면 그놈이 응고돼서 혈관이 막힌다는 걸 이미 압니다. 그러면 그걸 예방하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지방 단백질을 혈관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록 안으로 집어넣어서 무록 안에는 산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높죠? 그래서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응고된 게 바로 비지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밀어넣을 때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이제 산책을 이렇게 쭉 도는데 단풍이 이제 마지막 끝물이에요. 지난주에가 단풍이 여기가 피크 타임이었고 지금은 이제 일부 남았는데 오늘 일부 얼었더라고요. 근데 여름에 보니까 여름에는 녹색이었어요. 녹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붉은색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붉은색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의 이치거든요. 네. 그러면 녹색했을 적에는 중산 탄인산이다가 붉은색으로 가면 탄인산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철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철분을 우리가 맛으로 볼 때와 중산 탄인산을 맛으로 볼 때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냐고 하면 간이 먹어치우는 성분은 뭐예요? 중산 탄인산이죠. 그래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 시구, 떫고, 쓰고, 아리고 이게 전부 포괄적으로 이제 중산이다 그러는데 이 중산 수치와 철분 수치가 칼슘과 철분 수치가 높아집니다. 혈액 속에. 그래서 지방 단백질과 칼슘, 철분을 혼합을 해서 무록 안으로 밀어넣어버리고 그게 화학 반응을 해서 응고된 게 이게 바로 섬유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피가 못 도는 부위에서 지방 단백질은 다 녹아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만 응고되면 이게 바로 담석이에요. 우리가 담낭에다 생기면 담석, 신장에다 생기면 결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석이든 담석이든 그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뭉치는 거는 철분, 석회질,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물질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몸에 섬유종이나 담석이 생겼다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생리 이치적으로 볼 때 절대 담석이나 이런 어떤 혹 돌처럼요, 그런 것들은 생길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진단한다고 하면 내 몸에 그런 담석근이나 결석이 있어서 우리가 초음파로 두드렸다. 그 두드려가지고 이거를 빼냈다. 아니면 수술을 해서 핀셋으로 해서 그놈이 날카로운 것이 피부를 이렇게 자극을 줘서 통증이 온다고 해서 수술로 빼냈던가 아니면 초음파로 두드려서 깼다. 다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건 거의 99%, 100% 다시 또 생긴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담석이 생긴 원인, 환경은 그대로 두고 원인에 의해서 생긴 담석만 깨낸 거지 담석이 생긴 원인 자체를 깨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물혹 속에 지방 단백질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물만 들어가면 우리가 물혹, 그 물혹 속에 지방 단백질만 들어가면 비지종, 거기에 철분, 석회질, 칼슘까지 혼합해서 물혹 내부로 들어가서 그게 화학 반응으로 굳어버리면 우리가 섬유종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를 읽어낼 수 있느냐고 하면은 물혹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산도가 높아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본질적으로 이세를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세를 많이 남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해 놓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나 전 세계를 보나 우리가 통계학으로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자식을 덜 놓고 살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식을 많이 놔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 미국에 제가 쌍둥이 빌딩도 그때 폭파당하고 사회 불안 요성이 되니까 갑자기 베이비붐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지금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하나만 놓으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막 했다가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둘 나라, 이제 둘도 풀어주니까 셋까지 나라, 이런 식으로 가도 인구가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하나만 놀아고 할 적에는 막 서로 모르게라도 더 놀라고 하다가 지금하고 차이점 뭐예요? 경제 능력이 그만큼 좋아지면. 근데 이런 생리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나죠? 저도 이렇게 보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때는 처음에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도 잘 기르자. 그리고 또 자식 안 낳는 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길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이제 2세가 없으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국가가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뭐냐? 먹고 살기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우리 한 몸이지만 작게 들어가면은 식물도 동물도 우리 인간도 작은 미생물도 환경이 열악해서 죽음을 의식할수록 비정상적으로 이세를 빨리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게 작용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이라면 세포 분열을 약 45일에서 80일을 주기로 세포 분열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이게 패턴이 맞아 떨어지는데 막 20일 만에, 하루 만에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게 뭐예요? 흔히 우리가 악성 종양이라고도 부르고 그걸 암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무로, 비지종, 섬유종, 결석, 암. 원인 제공의 차이점은 뭘까요? 산의 강도입니다. 그럼 산의 강도라고 하는 건 또 해석을 해보면 어혈이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진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럼 우리가 한 몸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데는 암이 안 생겼는데 갑상선만 생겼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내 인체 중에서 피가 가장 먼저 못 도는 곳이 여기다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를 산도를 그러면 이제 사혈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냥 항상 이제 사혈을 하면은 4번, 18번 환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언어 속에서 4번, 18번 두 군데고 환부하면 세 군데죠. 네. 그럼 왜 이렇게 정해주느냐 하면 우리 이제 인체의 그 피길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100%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97, 8%는 혈관 배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가 원래 도는 길목이 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쪽으로 못 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혈을 먼저 뚫어주고 변칙에 의해서 생긴 거는 환부를 직접 빼라 소리예요. 이해돼요? 4번, 18번을 빼고 환부를 직접 빼라 소리가 이해가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순위가 4번, 18, 갑상선 암인 경우 4번, 18번 환부를 뺐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몰아빼기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몰아빼기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체력이 아주 너무 약해서 약한 사람들은 200에서 300도 얘기했지만 평균적으로는 300, 500. 또 많이 빼야 될 사람은 막 500에서 700까지도 빼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그러면 이게 왜 한 단어로 얘기를 안 하고 낮은 숫자와 높은 숫자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냐고 하면은 사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사회해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회를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딱 정리할 때 솜이 빨아먹는 피는 혈관을 따라서 도는 피다 생각하시고 솜이 못 빨아먹는 거는 말초보세혈관에서 응고되고 하수도 찌꺼기처럼 움직이지 않는 피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솜이 빨아먹는 피만 회전하는 피다 이렇게 여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솜이 빨아먹는 피가 많이 섞여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체가 그냥 선지처럼 딱 굳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이 변칙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솜이 빨아먹는 피가 많이 나올 때는 낮은 숫자를 빼고 멈추라는 소리고 빨아먹는 피가 없이 그냥 덩어리 피만 나올 때는 높은 수치를 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많이 뺀 양만큼 철분제 양만 철분하고 주겸수만 보충하면 돼요. 나머지 재료들은 일주일에 300을 빼든 500을 빼든 식품 속에 영양분이나 해독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충분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안 되는 거는 염분하고 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혈 300g 뺄 때 철분제 2앰플 500g 뺄 때는 어때요? 그거 2배를 놔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이것도 이제 2배를 놔주라면 2개씩 2번 맞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혈 기능이 아주 망가진 사람들이 페린젝트를 2개씩 맞는다고 그러면 안전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지금 벌써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사회하는데 평균 요즘에는 한 500에서 600g. 요번에 이게 어제 사회라는데 여기 약간 편하지요. 이게 이제 어제 사회란 자국이거든요. 어제 사회란 자국인데 지금 한 절반 정도는 평균 500에서 600g 정도를 빼요. 생맥주로 말하면 500cc에서 600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제 페린젝트를 맞으니까 딱 2개씩 맞습니다. 그냥 사혈하면 페린젝트를 2개씩 탁탁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맞아주면 조금 넘치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혈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차이점 없어요. 그래, 이 보사의 균형만 맞춰주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몸의 조혈 능력이, 근데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사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버티는 힘이 강해져요. 사람이. 그럼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70이다. 어혈이 몇 프로일까요? 70%. 회전하는 피는, 그러니까 혈관을 따라서 돌면서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을 해주는 혈액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혈 기능도 30%, 활동성 세포도 30%,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세포도 30%이 얘기거든요. 근데 내 몸속의 어혈을 30%를 빼내면 생혈의 양은 어때요? 30%가 늘어났죠? 네, 60%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동성 세포, 즉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세포도 30%가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사혈을 처음에 할 적에는 피부족의 기복이 왔다 갔다 심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현격히 버티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해보면, 제가 이제 한 3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혈해보면 이런 건 있어요. 사혈할 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빼제끼면 사람이 후달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은 시달려요. 그런데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할 거는, 병이 깊을수록 혈액 속의 산도가 높고,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빠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다가 이걸 비유법을 우유를 넣고 우유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응고될 겁니다. 식초, 시구, 떫은 맛 이런 과일 같은 걸 넣으면 응고돼요. 조금 넣을 때하고 많이 넣을 때하고 응고되는 속도가 같을 거냐면 묻거든요. 그래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갖고 우리 이 어혈이 응고된 놈이 한 군데다 집적하면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고, 서서히 분산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말초 보혈관의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긴다고 딸려오겠느냐, 앞으로 품는다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건 수술이고 약이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생리 이치적으로 이런 답을 이미 찾아놨다고 하면은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빼낼 때, 이때 이제 어디를 먼저 빼고 어디를 나중에 뺄 거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어디를 먼저 빼고요. 근데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상태가, 증세가 동일할까요? 사람마다 전부 다를까요? 여러분도 생각해요. 전부 다르죠. 그러면 이때 이제 상식적으로 자동차 같으면 시동이 꺼져도 수리 다 하고 시동을 걸면 되지만, 우리는 심장이 멎어버리면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4분이 지나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평소에 호흡이 가빠서 숨을 잘못 쉬는 거하고 뇌경색하고 심장마비하고 어떤 게 더 중하다고 봐야 될까요? 심장이 더 중하죠? 그럼 어때요? 1순위가 5번, 30번이 되는 겁니다. 1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언어가 이상하고 팔다리 힘이 빠져요. 이건 뇌경색이 온다는 징조죠. 그럼 어때요? 9번 또는 9번, 53번, 1번 이걸 묶어서 우리가 1순위로 하고, 근데 여기서도 1번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17번까지 같이 사혈을 해버릴 거냐, 이 판단은 이제 무엇으로 하느냐고 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상대를 이렇게 딱 볼 때
뭔 얘기를 하면 횡설수설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제 뇌의 기능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기존에 사는 게 연장선상으로 삶이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이렇게 딱 와서 내일 아침에는 아침에서 몇 시까지는 어떤 일을 처리하고 점심 때는 뭔 일을 처리하고 저녁 때는 뭐를 일을 처리하면 되겠다. 이게 머리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건 통합 내의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요럴 때는 17번까지 빼주는 거예요. 1번만 빼는 게 아니라 17번까지 빼주고 이런 현상이 없으면 1번에서 멈추고 이런 현상까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 거는 그냥 일반 혈만 되면 9번, 1번 이렇게 하지만 합리적인 생각이 도출이 생각 정리가 안 될 때는 17번까지 간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 막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몸이 막 팅팅 부서 붓는 거는 지금까지 공부 정리하면 왜 부서요? 산도가 높아서 붓죠. 근데 이게 뇌에서 오면은 뇌수종이 오면 어때요? 금방 의식 잃어버리죠. 뇌도 부을 수 있고 발도 부을 수 있고 인체 어느 부위도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환부가 1순위, 8번이 2순위가 돼요. 환부가 1순위, 8번이 2순위. 근데 항상 이것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교육이니까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현상도 비정상적 현상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이해할 적에는 어떻게 하냐? 항상 몸이 1차적으로 딱 부수면 두 가지를 진단해야 돼요. 산도가 높거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졌거나 이 두 가지를 얼른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맨 먼저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때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절대적으로 사혈할 때 헤모글로빈 수치를 10 밑으로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그 행위 하나가 끊임없이 합병증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가 일반 막 강의를 쭉 나갈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든 기능이 동시에 악화된다. 이미 증세가 있는 모든 증세가 동시에 악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씩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왜 모든 기능이 동시에 악화되느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기도 먹어야 되지만 숨도 쉬어야 돼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는 적혈구인데 적혈구는 철분이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데 이 철분의 특성이 소화도 잘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되는 성분입니다. 저는 철분도 그냥 영양분이거든요. 뭐 2, 3층까지 되는 성분, 철분도 염분도 저는 영양분으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근데 철분의 특성은 소화도 잘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할 때 내가 철분이 잘 흡수가 되냐 안 되냐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장 기능이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장 기능이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장 속에 유산균과 유익균이 많으냐,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많으냐, 이것이 장 기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 강의에서 어떻게 했었죠? 아랫배의 온도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 아랫배의 온도가 싸늘한 사람은 유산균보다는 식중독균이 많이 살아요. 유해균들이 장 속에요. 그럼 유산균과 식중독균의 차이점은 뭐냐? 같은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식중독균은 강산을 배설하는 걸 식중독균과 유해균이라고 분류를 하고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2, 3천 가지 영양소를 1차 가공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익균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먹이로서 잡아먹는 생명체, 이걸 유익균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공생하는 생명체는 손을 안 대고 외부에서 들어온 생명체를 먹이로 잡아먹고 생명체를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한 사람은 그러면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강산을 배설하는 걸 우리가 식중독균이라고 그러고, 아랫배가 싸늘한 사람이 식중독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색다른 음식만 먹어도 설사를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 장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영성, 깨우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독소가 들어오면 이놈은 그런 걸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안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장의 수축 연동 활동을 빨리 해서 얼른 내려보내는 행위. 아니면 두 번째는 위에서 아예 그 성분을 못 내려오게 하는 행위. 그럼 위에서 못 내려오는 행위적으로 작동이 되면 뱃속에 가스가 차는 거고, 빨리 통과시키는 쪽으로 작동이 되면 설사를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철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자기 장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는 철분 가지고 실험을 해봐도 돼요. 우리 이제 철보형 가지고 해도 되고, 시중에 약국에 가서 철분제 파는 거 있죠? 그걸로 실험을 해도 돼요. 어떻게 실험하느냐? 그냥 사혈하기 전에 그 철분제를 먹어봅니다. 먹어서 변을 보면 병이 검거나 푸른색으로 나오면 장 속에 유산균은 별로 없고 식중독균이 많은 거예요. 철분제를 먹기만 먹었지 혈액 안으로 하나도 못 끓고 들어간 겁니다. 이러면 장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이런 사람을 2번, 3번을 사혈을 해서 아랫배가 따뜻한 상태에서 그 철분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 변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고 노란 상태로 그냥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적혈구가 생기려고 하면 철분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먹기만 먹어도 내 장 속에 유산균이 없고 아랫배가 냉하면 흡수를 못 해요. 그럼 먹은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제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혈액에다 직접 혈관주사로 이제 넣어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상만 되면 웬만한 가동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이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죠. 무슨 얘기냐? 적혈구가 100마리가 산소를 운반하는 거하고 500마리가 운반하는 거는 양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산소 부족이 되면 이 산소 부족이 아주 여러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인차적으로 산소 부족이 딱 되면 뭐냐? 본인이 느끼는 거는 만성 피로가 와요. 늘 피곤하고 눕고 싶고 잠자고 싶고요. 산소 부족이 오면. 두 번째는 뭐냐? 고지혈증을 유발해요. 뭐냐? 세포들의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못 먹어 치우면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누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또 고지혈증이 유발되면 피의 유속은 어떨까요? 느리겠죠? 그러면 그 느린 데는 어때요? 산소 공급이 더 적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산소가 이제 더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자동차로 말하면 매연이 많이 나와. 게다가 그 유튜브에 보면 자동차 엔진에 산소 흡입구를 손으로 절반쯤 막아보면 마우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늘 비유법으로 설명하잖아요. 마이너스 때요. 마구라에서 막 불완전 연소물질이 막 매연이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기체 상태를 질소가스라고 표현하는 거고, 액체 상태를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소가스가 혈액 속의 밀도가 확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산소는 그만큼 부족해지고, 이놈이 혈액 속의 기체 상태로 있다가 온도가 낮은 곳에 가서는 그 기체가 액체화됩니다. 게다가 액체화되는 걸 이제 결로현상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냉장고에서 음료수 병을 밖에다 꺼내놓으면 어때요? 가에 이렇게 물기가 탁 모이죠. 그런 식으로, 근데 공기 중에는 수분이 많아요. 우리 혈액 속에도 이 질소 상태가 많이 이렇게 혈액 속에 질소의 기체 상태로 있다가 온도가 떨어진 곳에 가서는 그 기체가 액체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나타나는 증세가 대표적인 게 뭐냐? 뭘까요? 통풍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쪽에도 밀도가 높으면 거기를 수분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그것이 뼈를 녹일 수도 있고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항상 우리 몸에 어혈이 생기면 이미 쌓인 데다 보태주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미 안 좋아졌던 데가 동시에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1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머릿속에 상기시켜야 이 부작용을 안 내요. 그럼 이 말도 우리가 요점 정리만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중병에 걸렸더라도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해주면 분명히 치료는 돼요. 그렇죠? 분명히 치료가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한 사람이 채머리를 막 떤다. 아니면 손을 다 자기도 모르게 떨어. 원하지 않게. 또 아니면 걸음을 내가 보폭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알츠하이머 이런 사람들 막 걸음이 빨라져서 궁굴어 버리잖아요. 이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에요.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증세를 심천생리학에서는 어떻게 진단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인체 모든 조직 세포는 뇌에서 신경선을 통해서 뇌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포를 사람으로 비유를 해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사람은 우리가 100명의 동아줄을 당기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명령을 안 하면 100명이 동아줄을 당기고 싶으면 당기고 안 당기고 싶으면 안 당기고 이건 자율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누가 명령을 내려면 일시에 영차 하면서 동시에 당길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 한 마리 한 마리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명령체계가 뭐냐. 영혼이 손해를 통해서 뇌파를 신경선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면 그 뇌파의 자극에 의해서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수축 팽창을 하면서 장기가 됐던 인체 근육세포가 됐던 인체 모든 조직이 근육세포의 수축 팽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수축 팽창을 하는 명령 체계가 신경선을 통해서 세포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막히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혈질이 강산성화된다고 그랬죠.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버리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뇌파 누수. 이 뇌파 누수는 지금 흔히 우리가 병원에 가면 뇌계릭이라고 그러죠. 근육신경마비예요. 근육신경마비 같이 아무리 진단을 해도 원인은 안 나타나는데 장기도 되고 팔도 되고 근육도 되고 어디가 서서히 기운이 빠져가면서 팔다리가 가늘어지면서 그냥 퇴화돼 버려요. 이거는 뇌파 누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끊어가지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키워봅시다. 신경선의 굵기가 어때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맞죠? 거기에 만약에 그 뇌파나 어떤 전자적 정보가 혼선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전화선으로 말하면 피복이 입혀져 있어야 돼요. 상식이죠? 정보 전달 차단 물질이 보호막이 입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막이 산에 의해서 녹아버렸어요. 그럼 녹으면은 우리가 합선으로 돼서 뇌파 누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은
무기력증에 빠져버린다는 거라. 위이든 장이든 근육이든 무기력증이에요. 빠져버리고 만약에 벗겨진 것이 합선이 일어나면은 채멀이나 아니면 수전증, 다리 어디를 뭐 틱장애처럼 이렇게 비정상적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비정상적 움직임도 서서히 기운이 빠지는 것도, 이 기운이 빠지는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이제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뇌경색으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자, 고장은 어디서 났어요? 뇌에서 났죠? 뇌혈관이 막혀서요. 근데 마비된 쪽은 팔다리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비된 쪽의 팔다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예, 가늘어지지요? 마치 새 다리처럼요. 그게 가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피의 흐름은 심장의 힘으로만 도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수축 팽창하면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피를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근육세포들이 수시로 움직이기에 뇌파가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뇌파가 약해져 버리면 수축 팽창 능력이 떨어지면 그 부분이 피의 흐름에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피의 유속이 늘어진다는 거예요. 혈류량이 적어들면은 체세포 개체수는 혈류량이 줄어든 만큼 어떨까요? 근육세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뇌에서 고장이 나도 마비된 쪽에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게 바로 원인이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는 혈관이 막힌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 뇌파가 약해져서 피의 유속이 느린 데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비유법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물도 유속이 빠른 데는 뻘이 쌓이지 않고 유속이 느린 데가 뻘이 쌓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몸이 일단 혈전 어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유속이 느리면 느린 데는 가면 이제 꽉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가면 갈수록 이제 빈약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퇴화돼 버리죠. 그러면 이런 진단 시각이 왜 중요하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 병은 심천생리학 제가 이제 뇌질환에서 이걸 논문으로 해서 천진중의학대학에다가 내가 발표한 내용인데 신경선의 피복이 과연 우리가 MRI 사진을 사는 사람을 MRI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가 합선이 일어나는 것을 사진상으로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비가 돼서 근육이 떨어져야 근육신경 마비, 비정상적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가 파킨슨 아니면 수전증 이렇게 진단을 하지 어느 부위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가 누수되는지 뇌파가 합선이 되는지는 현대의학 장비로는 진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키워봐야 돼요. 산의 화학방에 의해서 신경선의 피복 세포가 녹아 없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어혈을 빼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하면 산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 부분에 있는 어혈을 빼내서 피의 유속을, 피의 흐름을 빨리 하게 해주면 마치 고여있는 물을 흐르게 하면 맑아지듯이 산도가 떨어지는 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도가 떨어지면 어때요? 계속 반복적으로 녹이는 기능을 중단시킨 거죠. 그러면 어혈을 빼내는 행위 하나 가지고 산도만 떨어졌을까요? 그 신경선의 피복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을 동시에 전달해 주는 게 그 현상이 함께 같이 일어날까요? 네. 상식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돼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수전증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병들이 속수무책인데 우리 방법으로는 제가 이제 실화를 하나 얘기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제 저도 요즘은 이 건강은 공개하는 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실화인데 내 공부를 한 분인데 이분이 큰 공항의 사장 부인이에요. 근데 늘 채머리를 이렇게 떨어요.
어디 앉으면 그냥 수시로 이렇게 머리를 떨면 어때요? 대인관계 하기 힘들죠. 엄청 노이로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머리 떨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운 거 어디 빼라고 그러죠? 9번, 53번, 1번. 그 1번을 빼는 건 보너스로 빼라고 그러죠? 그래야 9번, 3번이 빨리 뚫리니까요. 그래 9번, 53번, 1번 여기를 빼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배우고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호기심에 얘기는 들었겠다. 가서 빼보니까 다행히 어혈이 잘 나오는 거예요. 어혈이 나오니까 한 번 빼고 차도가 떨림이 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가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 이거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딱 뺐어요. 치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재밌는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비행기 타고 그 공항에 가면 타고 내릴 때 검색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한번 꼭 오면 대접을 해준다고 갔더니 호텔 그 음식이 그게 호텔에서 하는 것도 그게 자기가 대접하기는 소홀하다고 우리나라 말은 맛집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대접을 따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혈만 나와주면은 그 효과라고 하는 건 근데 그렇게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안 다녀봤을까요? 그래서 이게 복원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인체의 모든 조직세포는 녹으면 녹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녹은 건 결과고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게 강산이다. 강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녹았다. 이건 인체 어느 부위도 녹을 수 있는 거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녹는 행위를 그대로 놔두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료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자, 여기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산도가 높은 것은 피가 도는 곳일까요? 못 도는 곳일까요? 여러분도 생각해도 그냥 답 나왔지 않냐. 피가 못 도는 데예요. 자, 약을 쓴다고 그 환부에 해독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요, 당연히. 그래서 사혈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좋은 성분이든 나쁜 성분이든 환부, 병증이 있는 곳에는 어혈이 말초보혈관을 막고 있는 동안은 환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혈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막상 이제 사혈을 한다고 하면 안 나와도 문제고 또 빼내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이제 부작용이 와도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 뭘까?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산의 화학 반응 이치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인체 생리 이치도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유튜브나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설명하는 생리 이치를 현대의학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적용할까요? 언어로는 생리 이치를 얘기하고 화학 반응 이치를 얘기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접근하는 데는 제가 볼 때 5%도 적용 못 합니다. 그러면 진단 시각과 치료 시각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됐다. 합선이 돼서 우리가 비정상으로 채머리가 떨거나 수전증이 왔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하면 산의 화학 반응이 녹였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도는 왜 높아졌느냐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산도는 왜 높아졌느냐. 어혈이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닿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혈은 왜 생겼느냐. 우리 몸이 어혈 혈전 없이는 혈관이 막힐 수가 없잖아요. 어혈은 이제 왜 생겼느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면 간 기능은 또 왜 떨어졌느냐 이렇게 들어가요. 생리이치적으로. 간 기능이 떨어진 건 결과고 간 기능이 떨어질 만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 이 말을 줄이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의 혈관을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고 혈관을 막아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산의 강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 물질이 달라지고 난치병이 발생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네. 그러면 이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물을 거예요.
간 기능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야 간 기능이 떨어진다. 이 언어 속에 얼마나 큰 내용이 도사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딱 사진을 찍어 보니까 간에 지방간이 껴있다. 이건 간에서 껴있어요. 간에서 염증이 있다. 간염. 간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외형상으로는 우리가 간에서 나타났지만 출발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간 기능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체 생리 구조로. 그래서 내가 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 합병증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왜 간 기능이 떨어지냐?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즘 정리를 좀 빨리 합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약산도 밀도가 높아지면 중산이 되고 중산도 밀도가 높아지면 강산이 되는데 우리가 인체의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섞여서 들어오는 산은 중산은 주로 간에서 그걸 해독을 하고 우리 인체의 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약산, 요산은 신장이 역할을 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신장을 요산, 약산, 간은 중산, 탄인산 이렇게 구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체 세포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정리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영양분이 가지수로 따지면 몇 가지나 될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2, 3천 가지 되겠죠. 엄청 많다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른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완전 연소물질의 질소가스가 같을까요? 성분이 다르면 다를까요? 다르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요산이라고 하지만 그 요산도 성분이 천태만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읽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여과해 주는 거는 신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체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불완전 연소물질의 질소가스를 기체를 액체화시킨 거를 신장에서 여과한다. 근데 요거 좀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